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며 3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의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리스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지표 부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지난 5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불안감이 커진 데다 유가가 더 떨어져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장관의 발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WTI는 1달러 35센트 내린 94달러 7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 26곳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리스가 재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며 유로존에서 탈퇴할 거라는 우려가 부상하는 가운데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계속되는 이슈죠. 그리스를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의 정치 상황이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연립정부 구성에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마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는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정치 상황도 안 좋고 경제 지표도 갸우뚱한 상황에서 JP모건의 부정적인 기업 실적도 글로벌 증시에 한몫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증시의 올해 게임은 끝났다라는 비관론적인 발언도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어려울수록 지혜가 더 필요한 법이죠. 오늘도 굿모닝 대박 예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지혜를 모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글로벌 핫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가 이제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S&P 500 지수가 기술적 분석상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이제 1340포인트가 이제 깨졌습니다. 오늘의 하락 요인은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다는 우려와 그러니까 중국의 급격한 이제 경기 둔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일단 이날 다우 지수는 125.25포인트, 그러니까 0.98% 하락한 12,695포인트로 일단 하락 마감을 했고요. 우리 이는 지난 1월 31일 이후 이제 최저치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65%, JP모건이 이제 3.17% 급락하는 등 금융주가 다우지수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다우지수 30개 종목 중 오른 종목은 1.21% 상승으로 마감한 시스코 시스템즈가 유일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이제 9거래일 중에서 이제 8거래를 하락하면서 올 들어 상승폭이 이제 절반 이상 깎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는 이제 15.04포인트, 1.11% 하락한 1338.35포인트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S&P 500 지수 10대 업종은 금융업과 에너지 중심으로 일제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31.24포인트 하락한 1.06% 내려간 2,9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3개월 내 최저점 수준입니다. 이날 투자자들의 두려움을 반영하는 시카고 옵션 거래지수의 변동성 지수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을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그러면은 상승한 업종은 일단 체사피크 에너지 5% 상승을 했고 에어본 프로덕츠 4% 상승, 그리고 야후 2.04% 상승, 베스트바이 1.48% 상승, 그리고 그룹폰이 1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한 종목으로는 역시 JP모건 이제 금융 파생 상품에서 손실이 좀 영향을 받으면 3.14%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인텔 또한 2.2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 들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럽 증시 상황이 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 안팎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더라고요. 네, 유럽 증시 역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네. JP모건이 이제 충격이 여전히 한 데다가 이제 그리스의 연립 정부 구성이 이제 난간에 부딪히면서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독일 집권당 기독교 민주당이 이제 지난 13일 치러진 독일 최대 선거구 노스트라인 이제 베스트팔렌주 지방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유로존 불안감이 좀 가중된 것이 좀 지수 하락을 이끌었던 것으로 그냥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유로존의 이제 3월 산업 생산이 예기치 못하게 전월 대비 0.3% 하락한 것도 이제 불안 심리를 좀 고조시켰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전문가 예상치 0.4% 상승을 이제 좀 크게 하락하는 수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 대비 이제 110포인트 하락한 5,46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CAC 지수는 71포인트 떨어진 3,057.99포인트를, 그리고 독일 닥스 지수는 127포인트 밀린 6,45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범유럽 지수는 유로스탁 지수는 52포인트 하락한 이제 2,200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HSBC 그리고 독일 도이치방크, 코메르츠방크가 각각 1.5%, 4.1%, 2.75% 떨어지는 등 금융주가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두 번째 반도체 업체인 인피니온 테크놀로지는 피터바우 최고 경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3.4%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ING는 유럽연합 경쟁 반독점 당국이 네덜란드 정부의 구제 결정을 이제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이제 6% 떨어졌고요. 그리고 노키아는 소시에테 제네럴이 매수 의견을 이제 매도로 이제 하향 조정하면서 이제 7.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던 ETX 캐피탈의 마커스 허바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6월 새로운 총선을 피하기 위해 연정 구성의 합의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총선은 긴축 정책을 용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로존 잔류 회사를 묻는 간접적인 국민 투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 모여 그리스, 스페인 문제 등을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이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는 오는 15일 만나 성장과 그리고 긴축에 관한 논의를 좀 이어갈 것으로 이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좀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글로벌 진출 호재와 좀 악재로 나뉘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대통령이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마지막 시도에 나섰는데 전망은 글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하죠. 네, 그리스 각 정당들이 일단 총체적인 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최종談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실패하면 다음 달 17일쯤 2차 총선이 열리게 됩니다. 네. 역시나 앵커님이 말씀드린 전망은 그렇게 좀 밝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은 지난 13일 주요 정당 대표들과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한 카를로스 파플리아스 그리스 대통령은 이날에도 이들 대표들을 모아 둘째 날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안토니스 사마르스 신민당 대표와 그리고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 그리고 포티스 쿠벨리스 민주 좌파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과반석 의석 확보한 정당을 탄생시키지 못한 지난 총선 이후 각 당 주도로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에 그쳤던 그리스 파플리아스 대통령이 나서 비당파적이고 테크노라트 중심이 되는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둘째 날 회의에서도 각 당 대표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쿠벨리스 민주좌파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내일 회의에도 참석하겠지만 3대 정당이 참여하는 연립정부 구성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사회당 대표 역시 총선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상황은 좀 어렵다고 좀 토로를 했는데요. 그러나 최후까지 정부 구성을 위한 시도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파플리아스 대통령과 3당 대표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회의를 15일까지 더 연장하자는 데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베니젤로스 대표도 모든 당파들이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싸워야 하며 내일 회의에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실제 이날 회의에 불참했던 시리자 대표도 15일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면 1당부터 제2, 3당까지 차례로 이제 각각 4일간 정부 구성을 시도하고 있고 이것이 실패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정당 지도자에게 정부 구성을 촉구하게 되며 이마저 실패하면 헌법에 따라 다시 총선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2차 총선은 다음 달 17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이탈하게 될 경우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가 아주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좀 경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스 우려가 커지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에서도 낙찰 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주 초부터 치러진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국채 입찰에서 유로존 불안이 고스란히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발행 물량은 좀 채웠지만 낙찰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채권 시장에서 이탈리아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3년 만기 국채 52억 5천만 유로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35억에서 52억 5천만 달러의 상단에 이제 해당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시장 불안 때문인지 입찰 첨가 기관들이 높은 금리를 써냈고 낙찰 금리는 평균 3.91%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스페인 재무부 역시 이날 입찰을 통해 만기 12개월과 18개월인 단기 국채를 29억 유로어치 발행을 했습니다. 이 역시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발행 물량의 상단에 해당됩니다. 다만 낙찰 금리는 3%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마크 밀러 이코노미스트는 최대 목표치까지 발행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낙찰 금리나 입찰 참여 비율은 다소 실망스러웠다 하면서 이제 특히 스페인이 금융기관에 대해 추가 충당금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는 시장은 큰 자신감 가진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좀 그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이후 또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는데요. 뉴욕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스페인이 신용 등급을 일단 조금 스페인의 이제 금융기관에 대한 이제 이탈리아 이제 네. 은행들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의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한 이제 좀 하락에 대한 여지는 좀 피할 수는 없을 걸로 좀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에서 이제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좀 견조하게 많이 좀 버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왔는데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오전에는 좀 미는 증시는 나오겠지만은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이런 악재들이 좀 희석이 되면서 기존과 똑같이 자동차와 삼성전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삼성전자 쪽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좀 상승으로 좀 이끌어가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움직임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또 중국과 유로존의 제조업 상승 지표가 동반 부진을 보이면서 이 부분도 또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 발표가 없어 투자자들은 더욱 유럽에서 나오는 뉴스에 좀 초점을 맞췄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트레이딩 어드밴티지 수석 시장 전략가인 스콧 바우어가 유럽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S&P 500 지수는 지난해 10월 저점과 올해 고점의 중간인 126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날 미국 원유 선물 가격은 유로존 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1.5% 하락한 94.78달러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품 시장에서도 약간 좀 불안한 모습들을 이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에서는 이제 오늘 18일부터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고 지난 12일 밤에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는 이제 지난 2월 18일에 올 들어 두 번째이며 지난해 11월 30일에 인하한 이후 세 번째입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한 것은 지난 4월 중 수출 증가율이 4.9% 그리고 수입 증가율이 0.3% 머무는 등 중국 경기 둔화세가 뚜렷하다 그러면은
뚜렷한 반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4%로 낮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덜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게 나옴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 또한 좀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하루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유로존의 정치 상황도 안 좋고 또 경제 지표도 부진한 가운데 JP모건의 좀 부정적인 소식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은데 JP모건의 소식 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JP모건은 지난 주말 해지 전략 실패로 20억 달러의 매매 손실을 입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개한 이후 이거래일제 하락세를 이어가며 이날도 3.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은 이거래일 연속 다우지수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이 거의 200억 달러 가량이 좀 사라졌습니다. 이날 JP모건의 최고 책임자인 드류는 매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좀 사임한다고 좀 밝혔습니다. 이제 이날 이제 같이 나온 것 중 하나가 야후도 이제 최근 최고 경제 스콧 톰슨이 이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반면에서 이제 야후는 이제 주가가 2.04% 정도 일단 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의 이제 2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매매 손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은 야후 같은 경우로 좀 살펴볼 때 좀 오히려 좀 나중 가서 조금 안정된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국제 유가 하락폭이 컸는데요. 연중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요. 네, 국제 유가가 14일 유럽 불안 등으로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요. 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이제 인도분 텍사스 원유는 지난주 종가보다 1.35달러 떨어진 배럴당 94.78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에서 북해산 플랜트유는 95% 내려간 배럴당 111.31%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연립정부 구성에서 난항을 겪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채 발행이 성공했지만 금리가 대폭 재정위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도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미쳤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앙의 인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이제 지급 준비율 0.5%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 중앙은행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늘려서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조치지만 시장은 중국의 경제 상황 그만큼 좀 심각한 것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이제 12월과 올해 2월에도 지급 준비를 이제 좀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값은 미국의 달러화 강세로 좀 떨어졌습니다. 6월 인도분 금은 지난주 종가보다 23달러 내린 온수당 1,56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12월 말 이후 최저가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어떤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고 또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경제 지표는 4월 소매 판매가 일단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4월 근원 CPI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그리고 3월 해외 자본 유출입 동향, 그리고 3월 기업 재고, 그리고 5월 NAHB 주택시장 지수가 이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홈디포, 삭스, TJX, 그리고 JC페니 등이 이제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시작하겠습니다.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이 그리스 문제가 계속 좀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고 있네요. 오늘 살펴볼 내용도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그리스 문제를 좀 다뤄드릴까 하는데요. 역시 현재 문제는 그리스가 연준 구성에 현재 나서지 못하고 있으면서 독일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그리스가 최악의 상황으로 유로존을 퇴출할 경우 퇴출 비용에 대한 공동 분담 이런 부분에서 독일과 유로존 회원국, EU 회원국들이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로존 회원국들이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비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굉장히 그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현재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이 이런 부분을 현재 유로존 회원국들에게 현재 회람을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그리스 퇴출 준비안을 플랜 B라고 현재 명명이 되고 있는데요. 플랜 A가 그리스가 유로존에 잔류할 경우의 내용이라면 플랜 B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거나 퇴출할 경우에 소요될 소요 자금과 비용 문제 이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6월에 재총선이 예정이 되고 있지만 이도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긴축 이행의 연정이 현재 불투명하다는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리스가 빠르면 6월 중에 늦어도 7월 중에는 현재 가용 현금이 바닥날 것으로 독일은 이에 대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시장에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만약에 예상대로라면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 흡수할 충격을 미리 그 시장에 흘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재 필요하다라고 독일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벨기에나 아일랜드, 스웨덴 중앙은행이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할 경우에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고 코멘트가 나오는 등 상황이 좋지 않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유로존에서는 이 그리스 유로존 탈퇴에 따른 그런 시나리오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이 유로존의 퇴출 비용과 또 분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총 소요 금액은 독일이 제시한 것은 약 네. 3,500억 유로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지만 이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함께 녹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독일이 1차 구제금융,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은 현재 조건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차 구제금융 1,100억 유로, 2차 구제금융 1,300 유로 중 2차 구제금융 중에 일부는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독일이 최대 폭으로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약 1,000억 유로 정도 수준으로 현재 독일이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만약에 퇴출이 돼서 옛 화폐인 드라크마로 복귀할 때까지 EU 국가와 유로존 회원국들이 이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처리 방안에서 이제 그리스 국채의 디폴트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그리스 국채를 가장 많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의 민간은행과 그 다음에 유럽중앙은행, 그 다음에 일부 헤지 펀드들이 현재 들고 있는 것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의 그 퇴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서는 현금이 고갈되고 그다음에 긴축 이행에 나서지 않는 디폴트 상황에 자연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면 독일은 긴축 이행에 따라서 추가적인 자금 제공이 없게 되는 그런 수순의 퇴출 방안을 현재 강구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할 것이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사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게 현실화된다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컨플릭트가 있는 거죠. 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 전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독일이 지금 애써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만만치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유로화 안정기구나 유럽재정안정기금 현재 방화벽을 5천억 유로 정도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전염 효과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현재 속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요. 따라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의 신용 리스크 이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느냐 여부가 유로존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 국채 문제는 지엽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퇴출에 목도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는 현재 유로존 다른 회원국들의 신용 리스크를 독일이 그 현재 전망하는 대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까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두고 좀 살펴봤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가 연정을 구성해서 긴축 이행에 나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우리 박미라 앵커하고 저하고 많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네. 현재 독일은 만약에 긴축 이행의 그 연정이 구성이 되더라도 긴축 이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스 재총선에서 현재 그리스 내부적인 언론 보도로는 현재 급진 좌파인 시리자가 일당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현재 사회당과 신민주당이 2위나 3위를 할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된다면 현재 구도, 긴축의 이행에 나설 수 있는 연정 구도는 여전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겠다라는 그렇지만 신호를 보내고 있고 긴축은 불가하다.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크로드 융커 EU 의장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재협상에 대한 내용을 오늘 새벽에 약간 흘리기도 했는데요. 독일은 현재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긴축 재협상과 벼랑 끝 대치하고 있는 그리스와 독일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현재 쉽게 타협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리스 유로존 퇴출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참 말씀드리기도 참 껄끄러울 정도로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는 주가의 하락, 글로벌 증시의 충격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유로화가 안정세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퇴출되거나 스스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현재 유로 달러가 1.28 유로에서 1달러 수준의 페리티 현상, 등가 현상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현재 단기적으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가의 움직임이나 금값의 움직임은 안전자산 쪽으로 빠르게 현재 자산의 이동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10년 만기 독일의 분투가 최근 1.45%까지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 또한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까지 강세를 가져가는 등 현재 자본시장에서의 빠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독일이 희망하는 대로 아니면 그리스가 희망하는 대로 대타협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불발로 가져갈 경우에 그리스 문제는 1999년 출범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2002년 처음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유로존에서 첫 탈락 국가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현재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또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하나대투증권 임진순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도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1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시장 내용을 보면 썩 좋지는 못했었는데 외국인의 매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고통스러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코스피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9일 연속 추회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이어지면서 역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3일간 특히 선물에서 1조 8천억 원 가까이 순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물 부담을 증가시켰는데요. 전일은 3천억 원 이상 순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시스는 이론가 대비해서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1,300억 가까이 프로그램 순 매도 역시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중국의 지준율 인하라든지 또 피치사의 한국 신용등급 1, 2년 내 어떤 상향 조정 가능성 언급 등도 시장에 전혀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월 초 이후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 추세를 기록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주의 센티멘트가 다소 개선되면서 전기 전지 업종 또 자동차 업종이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좀 장중에 있었고요. 전일은 지수 1900대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였지만 불확실한 대외 변수에 따라 오늘 지지선 이탈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상당히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지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그 지지선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제일 계속 시장에서는 1940, 또 1900, 또 200일 이평선 이렇게 차트상으로 의미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계속 그런 이평선 또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 이탈이 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지지 라인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한 템포 늦춘 어떤 차트의 어떤 지지선을 좀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겠고요. 지금은 1900 이탈한 만큼 밑에 한 1850 정도 또 차트보다는 해외발 어떤 뉴스플로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리님께서는 아무래도 하단 밴드를 한 1850까지는 예.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예. 자, 그렇다면 전일장 또 강세 업종과 하락 업종은 또 어떤 업종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전일 일단 강세 업종 테마를 좀 살펴보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IT, 자동차 부품주가 그나마 좀 선방했습니다. IT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2.7% 상승을 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아몰레드 수혜로 역시 2.7%, 또 익스페타시스가 빅데이터 수혜 기대감으로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역시 현대모비스, 또 DIC, 또 동양기전 상승을 했고요. 건설주들이 모처럼 반등을 했습니다. 해외 수출 모멘텀, 또 낙폭 과대,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4%대 큰 상승을 보였고요. 대림산업이 1.3%, 또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대산업 역시 3%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테마로서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주 말 예정된 페이스북 상장과 관련해서 SNG 기대감도 반영이 됐고요. 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상당히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두 종목 다 8.2%라는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또 플렉서블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전자의 대량 생산 계획에 따라서 아이컴포넌트라든지 큐리어스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사실 어제장에서는 이 중국의 지준율 인하와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중국 내수 소비와 관련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락연라 이런 종목들 좀 강세를 보였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많이 힘들었던 중국 네. 관련주들, 또 화학, 철강, 기계, 어제 중국의 어떤 지준율 인하 약발 조금은 좀 기대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혀 약발이 먹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는 동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저희 국내 증시에 단기적으로는 모멘텀을 줄지 않았지만 전혀 시장에서는 반응하지 않았고요. 지금 화학, 철강주들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상당히 가격대가 싸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유럽발 신용위기가 상당히 절정이 치러졌던 그 정도 가격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싸 보이는 구간이지만 하지만 단순히 낙폭 과대라든지 혹은 금리 인하 같은 어떤 중국의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을 판단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의 4월 지표들이 상당히 절대적인 수준에서 좋지 못했고요. 중국의 지표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기대감을 논하기에는 어떤 정책 당국이 어떤 고속 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는 경제 정책을 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화학, 철강, 기계 같은 중국 관련주보다는 말씀드린 중국 소비 관련주 쪽으로 좀 접근한 것이 낫다는 판단이고요. 그 중에서도 본다면은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도시화율 제고,
또 어떤 이익 컨센서스의 상향, 또 밸류에이션 매력점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철강 쪽이 나타나는 판단이고요. 추세적인 어떤 매매보다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갔다 또 수익을 내고 금방 나오는 트레이딩 관점의 매매가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철강주가 그래도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뭐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어떤 업황 또 어떤 이익이 꾸준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좀 나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 또 게임주에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뭐 NC소프트가 11% 큰 폭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주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를 다뤄봐 주시죠. 예, 게임주 뭐 손오공과 NC소프트 네. 같은 게임주 주간에 상당히 엇갈린 힘을 보였습니다. 일단 출시를 하루 앞둔 블리자드의 어떤 디아블로 3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으로 국내 유통을 담당한 손오공 업체가 상당히 급등하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경계 매물로 또 반대로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사실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이제 디아블로 3 12년 만에 발표되는 어떤 대작으로서 국민 게임을 할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 2 발매보다 훨씬 더 열기가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뭐 전야제에 1,500명의 사람들이 몰리고 네.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장사진을 치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그 반면에 뭐 NC소프트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겨웠었는데 NC소프트의 부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뭐 단순히 디아블로 3의 발매뿐만이 아니라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고요. NC소프트에서 그동안 계속 기대감을 주고 있었던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게임이 상당히 계속 상용화가 지연돼서 어떤 투자자들 또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던 부분도 있고요. 또 이 회사가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또 CBT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가 또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서 어떤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저께 뭐 디아블로 3의 발매 하나만 갖고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한번 전략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말씀하셨던 1900선 이탈 가능성도 정말 클 것 같은데요. 예, 뭐 1900선은 일단 이탈이 되겠고요. 네. 소액 같은 경우에는 1900선이 깨지면 저점 매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1900이 깨졌다고 해서 좀 들어가자 이런 것보다는 매수 타이밍을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좀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뭐 그리스 2차 총선 또 유로는 탈퇴 가능성 부각, 독부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해외 변수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수급 어떤 측면에 따라서 변동성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주요 지지선 또 이평선들이 계속 붕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기술적 매매, 차트 매매에 의존하기보다는 어떤 해외 뉴스 플로우에 따른 외국인 움직임, 수급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어떤 하루가 되겠고요. 특히 대형주들 코스피 200 종목과 관련해서는 어떤 베이시스 및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더 관심을 좀 기울여야 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위험 관리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프로그램 매물 비중이 좀 많이 작은 또 중소형주 중에서 IT와 자동차로부터의 낙수 효과, 크리클 다운 효과가 기대되는 부품, 장비주 이쪽 또 페이스북 상장 예정에 따른 인터넷 관련주 및 또 중국 내수 관련주의 어떤 이런 측면에서 목표 수익률 또 어떤 손절가를 확실히 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들 종목들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겠고 1900선 이탈됐다고 무조건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자제해야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지금 뭐 기술적인 매매보다는 해외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어떤 변동성이 많이 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뭐 지지라인이 이탈됐다고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의 임진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자 전원의 사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 혁신 결의안과 강기갑 대표, 강기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대위 구성안 등을 가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3개월 동안 금융지주나 시중은행 사회이사에 선임된 207명 중 MB 측근 또는 범 MB계나 정부 인사에서 내려간 사회이사가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9년 만에 한국 정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은 민주화 상징적 인물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도 만납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발표한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의 일환으로 해제 요건을 갖춘 18구역에 대해 우선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합진보당은 최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폭행 사태로 혼란에 빠진 상태인데요. 이 강기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고요. 네, 어제 통합진보당은 최근 비례대표 부정 경선과 폭력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혁신 비대위를 출범했는데요. 강기가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비당권파는 비대위를 통해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뤄내 당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당권파 측이 중앙위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권파는 중앙위 폭행 사태에 가담한 당원에 대해 징계를 착수하기로 하는 한편 경쟁 부문 비례대표 후보 14명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권파 측이 반발하고 있어 이들의 추가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진보당의 최대 기반인 민주노총이 중앙위 폭력 사태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지지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권파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비당권파인 심상정, 유시민, 조준옥 공동대표는 전날 밤부터 진행된 중앙위 전자회의를 통해 당원 개정안, 경선 비례대표 총사퇴를 포함한 당혁신 결의안, 혁신 비대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뒤 대표단에서 일괄 사퇴했습니다. 강기가 위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의 생명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간 내에 재창당의 의지와 각오로 당이 거듭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비대위 활동을 통해 중앙위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추가 쇄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전당대회 관리를 통해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한 당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최근 주요 대기업의 사찰 파문을 계기로 현 정부의 파행 인사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금융권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4년 3개월 동안 금융지주사나 시중은행 사회이사에 선임된 207명 중 이른바 MB 측근 또는 범 MB계나 정부 인사에서 내려간 사회이사가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중은행 전체 사회이사 3분의 1 이상은 낙하산 인사로 채워졌다는 의미인데요. 은행의 감시체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5대 금융지주사와 7개 시중은행 그리고 2개 SC, CT 등 외국계 2개 은행 그리고 4개 지방은행 등 18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는데요. 이 중 청와대 비서실 출신은 우리은행 사회이사를 맡고 있는 이기남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 등 모두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리실이나 산하위원회 출신 가운데서도 하나금융 사회이사인 최경규 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등 2명이 있습니다. 과거 한나라당이나 현 새누리당 당적을 가진 사람도 6명이나 됐는데요. 관계 출신은 41명으로 MB 인맥이 광범위하게 시중은행에 퍼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선거 캠프에서 일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범 MB계 인맥 15명도 은행 사회이사 자리를 꿰찼습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화려한 낙하산 인사를 자랑하는 현 정부의 인맥 정치가 시중은행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시중은행 사회이사는 물론 경영층 상당수의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 주변 인물이나 선거 과정에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보훈 인사 형태로 대거 배치돼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시중은행의 정치색이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부 중 이명박 정권에서 낙하산 인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시중은행에서도 사회이사 제도를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취지와 달리 현 정권에 대한 로비 창구로 악용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미얀마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29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죠. 예,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테인세인 대통령과의 단독 확대 정상회담과 국빈 만참에 잇따라 참석했는데요. 두 정상회담에서 최근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제, 통상 분야 협력 강화, 개발 경험 공유, 에너지 자원 개발 협력,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회담에서는 특히 미얀마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차단 등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미얀마는 아웅산 참사 직후 북한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다가 지난 2007년 4월 관계를 복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미얀마의 민주화를 이끈 아웅산 수치 여사와 회동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테인세인 대통령으로부터 미얀마 방문 요청을 받아 지난 4월 확정됐습니다. 미얀마 방문이 성사된 배경에는 미얀마의 민주화와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고 미국, 유럽연합이 4월 각각 경제 제재 완화 방침을 발표하는 등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 전까지 방문 사실을 보안에 붙이는 등 경호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썼는데요. 북한이 최근 공공연히 대남 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데다 미얀마가 위험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미얀마는 지난해 테인세인 대통령과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많은 정책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제 협력도 초보적인 단계지만 점진적 협력 관계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출구 전략에 나섰습니다. 18곳이 우선 해제가 됐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는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출구 전략에 따라 주민 30% 이상 또는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한 강북2, 신설2, 홍제사, 동대문2, 북가자 1구역 등 18개 구역을 우선 뉴타운 사업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18개 구역은 이달 중 주민 공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구역에서 공식 해제됩니다. 시는 또 당초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610개 구역 중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265개 구역에 대해서는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를 해 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6월에는 해당 구청이 우선 조사를 요청한 163곳, 10월에는 나머지 102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김종선 기자와 이슈앤이슈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